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 연준의 클라리다 부의장이요, 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FOMC 내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의 발언에서 금리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모든 투자자들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양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현재는 어제장은 21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0.04%대 밀리면서 20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565억 원대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장 마감장에서도 700선 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0.23%대 상승하면서 7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개인이 이끌어주는 하루입니다. 621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17%대 상승 중입니다. 6,72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0.09%대 오르고 있는데요. 2,6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6포인트를 지나서 현재 97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9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보겠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122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는요, 121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어제 밤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51.8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내 오름폭을 모두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04%대 소폭 밀렸고요. 2,57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0.17%대 하락했고요. 26,331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해외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GM에 대해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GM에 어떤 발언을 했고 왜 이렇게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시죠.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신기록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 신기록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굉장히 쇼핑 증가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네, 현재 미국이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이고 축제죠.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축제죠.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 미국 온라인 매출의 약 79억 달러로 우리가 또 한 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 또한 8조 5천억 정도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신기록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 호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시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잘 나와야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어느 잘 나올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얼마나 잘 나올지, 근데 이제 어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 이제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이제 미국 100대 유통업체 중에 80곳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날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죠. 이때 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작년보다는 한 19.7% 정도 늘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 약 20% 증가했는데 중국, 이 정도면 이제 꽤 잘 증가하면 중국 관군제가 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성장을 해 나간 나라하고 성장이 한 미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19.7%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최근 좋아진 미국 경기 반영해서 역대 최고 수치가 나왔는데, 물론 당초 예상은 20% 인상 증가는 좀 어렵지 않냐, 이거였어요. 근데, 무역 전쟁 여파에도 이 정도 성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 소비 시즌에 대한 매출 집계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어떤 물품들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일단 추수감사절 이후에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 사이버 먼데이가 연달아서 이제 있죠. 11월의 쇼핑 시즌은 전체 온라인 매출이 5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했고, 거의 20% 정도 그냥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당초 전문가의 예상은 한 10%대 증가, 그 다음에 뭐 15%, 최대 뭐 15%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미국이 의외로 지금 현재 구매력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한 매출, 그러니까 모바일 매출이죠. 모바일 매출에, 이 모바일 매출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흐름이. 스마트폰을 통한 매출은 약 21억 달러고요. 현재, 무려 48%가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엄청난 성장세고요. 43%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보다 이제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 때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 좀 알아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이게 요즘 인기라고 해요. 닌텐도 스위치, 그다음에 리틀 라이브 팩 이런 게 장난감 같은 게 좀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으로 봤을 때는 뭐 LG TV, 델 노트북 중에서는 델 노트북이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에코 등이 많이 팔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체 팔린 제품들의 집계가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다음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현지 공장에서 가문에 들어간 GM에 대해서요, 트럼프가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어제 가장 큰 핫한 이슈였습니다. 핫한 이슈였는데, 뭐 오늘 또 뭐 이 이슈가 좀 핫하긴 합니다. 핫하긴 하고요. 저는 지금 트럼프 되게 많이 화났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조정, GM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경고 내용이 어떠냐면, 미국 이제 최대 자동차 기업 GM이 이제 북미 지역 공장을 대규모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에서 이제 지금 당장 뭐 자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몇 명의 감원 계획을 가지고 이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뭐 전기차 쪽에 좀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을 삭감을 검토할 것이다. GM 때문에요. 네, GM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M, 즉 제너럴 모터스하고 CEO 메리바라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과 멕시코 공장에서는 공장을 닫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잘 몰라요. 네, 일단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좀 있다. 왜냐면 중국 공장은 안 닫는 거 맞습니다. 중국 공장은 15개가 현재 GM이 있는데, 중국 공장은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북미하고 달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합자 회사거든요. 합자 회사라서 마음대로 공장을 폐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멕시코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네, 멕시코 공장이 없어요. 네, 없는데 지금 하여튼 가짜뉴스의 지원지니까요. 여기가 항상 공장이 해외 공장이 어디 있냐면 한국하고 브라질이 있어요. 한국하고 브라질이 또 추가적으로 중국 위에 한국하고 브라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산 공장 지난번에 폐쇄했잖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공장이 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중국과 이제 멕시코는 공장 문 닫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GM을 구했지만 돌아온 거는 뭐 땡스로, 그러니까 땡스가 이제 전부다. 그러니까 말만 그냥 하고 돌아온 감사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전기차를 포함한 이제 모든 보조금을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 표본이 이제 GM의 일자리입니다. GM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제조업 일자리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GM 역시도 이제 자본상 감축을 통해서 전기차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좀 빠르게 올라오려면 좀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화 공격을 날린 것은 아마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의사결정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이 GM이 있는 이 디트로이트 지역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동북부 지역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이 러스트벨트가 이제 주로 백인 저소득층 약간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백인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래퍼 중에 유명한 래퍼가 있죠. 에미넴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에미넴 래퍼도 역시 백인인데 디트로이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화 8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그쪽이 이제 백인들이 모여있는 러스트벨트 상당히 이제 미국에 불만이 많은 그런 곳인데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이 디트로이트의 중심인데 이제 많은 저소득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곳이고 이게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이 밖에 이제 오하이오주의 로스타운 공장,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햄트레이크 공장을 포함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입지가 좀 많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써 뽑아줬더니 지금 이제 그쪽 측사는 이제 배신한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공장은 이제 한국이 이제 좀 이렇한 상황, 해외 공장 폐쇄가 두 군데 있는데 브라질하고 한국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폐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GM이 2008년 파산 직전까지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물론 GM 말고도 포드, 크라이슬러 다 파산 직전 갔어요. 다 파산했고 실제로 파산한 거를 미 정부가 그냥 사가지고 그걸 버텨줬어요.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부가 적정 구제금으로 이제 겨우 살렸던 기업인데, 이제 GM 같은 경우가 전날 이제 부동산업장 5곳에서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하고, 이제 14,700명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난 거죠. GM이 이제 내년 말까지 6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서 이거를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러고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다시 짓겠다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이도 이제 굳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도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 시즌에 대한 매출 신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M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주식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오늘 장은 또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을 꾸려주실 겁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국내 증시보다는요, 그 해외가 원조죠. 서울유튜브에서 해외 제가 해외 상품, 그 해외 선물과 해외 파생 상품 관련해서 원래 이제 그 신세계 시간에 제가 노선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모든 시청자분들은 저를 해외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국내로 알고 있진 않아요, 다들. 예, 일단 이제 그런 거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인데 했어요. 크루드 오일 뭐 차트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뭐 지지 라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이 지지라인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요. 일단 그 현재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 계속 지속적인 하방 압력, 기술적 반등 수준의 최근의 반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겨우 기술적 반등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50.40에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추세로 하락 추세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인 매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은 매도 대응을 어디서 멈추시면 되냐면 55.80을 이제 크루드 회복하는 단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방을 계속 보는 단가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약간 중립 단가고요. 그 다음에 60달러를 해보고자 않으면 사실 매수를 보기가 힘들어요. 매수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매수 단타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매매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매도만 쳐야 되는 그런 장이고요. 매도만 쳐야 되고, 만약에 내가 중기 장기라면 좀 이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50.20 자리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사또 보시면 좀 52.20 자리가 제가 드리고 있는데, 20 자리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다만 이제 중기로 쭉 가지고 있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현재 53에서 4달러가 평단가거든요. 진입 평단가. 그러니까 중기 ETF, ETN 상품, 매수 평단가가 53에서 54달러인데, 제가 현재 그리고 비중이 전체 이제 투자 자산의 1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데 아직 늘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올라가는 것 보고, 반등하는 것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잘 알아주시고, 단기적으로 매도고,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포지션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있는데, 뭐, 다른 전문가님들이 천연가스 거의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잘 몰라요. 네, 그분들이 뭐 잘 몰라서, 펀더멘털도 잘 모르시고, 그런 거니까 이제 제가 좀 이제 잘 아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최고가가 이제 얼마에 끊었냐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4.929 라인까지 천연가스를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천연가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4.05년까지 하락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ETF 중기 추세 매도를 현재 저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일단 현재 3대짜리 상품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3대짜리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다 22%를 초과했어요.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중장기 매수 포지션,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이제 저희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으로 우리나라 청장 ETF, ETN 가지고도 현재 수익이 13% 정도 나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 혹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혹한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난방인데, 난방 같은 경우 천연가스 제일 많이 쓰겠죠. 천연가스가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조금씩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데 이제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서 가격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미국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한다, 이게 버리면 이제 저희 방향성이 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크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최저가에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매 종료할 거고요.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기 때문에 최저가가 워낙 비싸. 미국 최저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럼 굳이 오른 걸 돈 내고 중국이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 원위치만 하더라도 최소 2배입니다. 최소 2배고요. 에버리지 3배짜리 상품은 최소 3배죠. 최소 3배의 수익 나는 그런 구간에 현재 트레이딩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과 천연가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멘토님은 좀 더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반적인 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이슈를 통해서 점검해보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달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몽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관료들을 모아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제재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마감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상해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1.13포인트, 0.04% 내리면서 2574.68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10월 20일 날 2700선을 장중에 돌파를 해서 종가 2703.51로 마감을 시켜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찍었었던 저점 이후에 반등 추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약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전 정보는 일단은 한 19.25포인트 상승을 해서 7,635.1로 마감을 했고요.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10.88포인트 상승을 해서 1315.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선전이랑 창업판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쨌든 상해지수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어쨌든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상해지수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무역전쟁 쪽에서 일단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면은 지수가 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현상으로는 사실 그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코멘트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저점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오는 12월 1일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SNS나 뭐 이 앞전 바로 전 코너에서도 이제 코멘트가 뭐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합의에 실패하면은 나머지 한 2,67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중국산 수입품의 10% 또는 20%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뭐 관세 이상률을 약간 좀 보유를 해달라는 중국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하고 미국이랑 뭐 경쟁을 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 등에도 이제 10%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제 취해왔었던 전략 전술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전술이 지금 시장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어쨌든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던져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 전형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쉽게 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새로운 스타일과 그러니까 그 정치의 그 비즈니스를 가장 진짜 뭐 최초로 접목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 그리고 시진핑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시 주석은 또 자신이 핵심인 당의 노선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강대강으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꼬리 내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트럼프는 사실 재산도 많고 경제인이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뭐 잠시 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이제 뭐 대응을 하고 대통령 치르면 사실 뭐 다시 기업인으로 돌아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 주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국가 주석이라는 타이틀 또는 이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길게 끌어가려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를 내린다?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시주석도 내부 결속을 뭐 단단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일단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을 이제 소집해서 여기서 이제 뭐 코멘트를 했었는데, 일단은 인민을 뭐 결집을 해서 100년 목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똘똘 묻혀가지고 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그러한 코멘트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이 이제 G20 정상회담, 이게 이제 사실 뭐 가장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서는 올해 이제 치열한 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이제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둔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그냥 느낌만으로가 아니라 수치로 확확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당연히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또는 정치 관련된 이제 말하는 미디어 매체에서 코멘트, 사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이제, 뭐, 잡지사나 아니면은 미디어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상당히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 이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내부 결속을 좀 단단히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 주석의 정책 노선에 반기를 드는 세력에 있는 뭐 칼날을 엄격하게 들이대겠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이제 뭐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은 중국이 그 러시아 원유 쪽에서 이제 수입을 지속적으로 좀 뭐 높여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사실 그 미중 무역 전쟁 아니었으면 글로벌 차이나 이슈를 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이제 드는, 그러니까 올 한 해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러시아산 원유 쪽에서 수입을 늘리면서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한 것으로 이제 그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에 수입한 원유 같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58% 정도 증가해서 734만 7천 톤으로 사상 최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이는 이제 하루 평균 한 173만 배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 러시아산 쪽 원유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중국 이란산 그 원유는 한 6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중국이 이란 쪽에 원유 수입을 줄이고 그에 대한 이제 대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러시아 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 쪽은 수입이 지금 한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일단은 뭐 수혜가 되고 있죠. 토속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중국이 이제 지난해 미국산 LNG 유혹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청정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어제도 실시간 검색어에 모래폭풍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환경오염이나 황사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LNG 수입을 사실 작년에 미국산을 늘린다라고 했다가 무역전쟁 격화로 이제 미국산 LNG 이제 관세를 물리면서 사실상 겨울 쪽 난방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대체가 좀 필요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가장 가까운 뭐 러시아에서 지금 그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러시아 그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CMPO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아말 지역에 LNG 공장을 완공을 해서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연간 한 1,600만 톤, 650만 톤 이상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산 LNG 수입을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제 신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 관련된 기업들도 뭐 중국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뭐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봤듯이 저희 미중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일지 오늘 증시도 약간 미미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 중국의 중국 기업 중에 이제 여행 관련된 기업이 홍콩
이제 상장을 했고, 아마 어제 이제 김수철 본부장님이 이슈로 좀 달아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여행 관련된 수요는 지수적으로 좀 증가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중국 국제 여행인데요. 일단은 중국 면세점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정책으로부터 그 외국 기업, 면세점 진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해외 쪽 여행에 대한 수요는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3.450 위안, 목표가는 60.000 위안, 손절가는 5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서 중국 국제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이 가는 방향성을 알려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금융 포털 서비스 제공업체 팍스넷이 내년 1분기에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두드린 팍스넷의 향후 움직임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미국 오하이오주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주부터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암호화폐로 각종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팍스넷이 자체 개발 블록체인을 개발했다고요? 네,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좀 특별한 업체인 증권정보 제공업체 팍스넷이죠. 네, 이쪽에서 지금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개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출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6일장 기준으로 정경련에서 좀 컨퍼런스를 가졌었는데, 일단 팍스넷 360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구체적으로는 팍스넷 메인넷, 팍스넷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팍스, 그 다음에 코인 전문 포털 서비스, 그 세 가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 전반에서 활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팍스넷 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른바 지속적으로 한계가 없는 초당 거래 속도 TPS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드 체인을 구현하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병렬적으로 체인을 지속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속도를 늘리려면 얼마나 늘릴 수 있고 줄이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드 체인 형태로 오픈 확장성을 그냥 열어놓은 구조로 언제든지 새로 붙일 수 있게 그냥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과 별도로 팍스넷 체인 자체는 프로토콜 자동 업데이트 방식 통해서 기존의 하드포크 문제를 좀 개선한 플랫폼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발주자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구주자들이 좀 실패했던 사례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빼고 진입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팍스넷이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팍스넷이 자사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비트팍스 덱스 베타 테스트 돌입을 들어갔는데요. 일단 거래 처리 속도를 확보하고선 내년도 1, 4분기 중에 본격적인 서비스 오픈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팍스 자체는 탈중앙화 시스템에 맞게 개인정보 없이 익명성 보장 통해서 개인 지갑을 통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에서 P2P 거래소라고 불리는 최근에 올비트 같은 플랫폼들과 거의 동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팍스넷 자체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증권 정보 업체다 보니까 이 증권 관련된 파트의 DB들이 좀 상당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월 평균 검색 조회수가 한 33만 건 정도 나오는 업체다 보니까 일단 이 DB들이 해당 플랫폼으로 바로 좀 이동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플랫폼들 신규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지금 사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일단 신규 거래량들은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넘어오는 DB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줄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매수매도 주문에 대한 충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전적 문제점을 지금 TPS 기준으로 차단을 시켜내서 빠른 속도 기준으로 빠르게 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기존의 P2P 거래소들은 좀 속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사실 기존의 상장사급의 좀 거래 수준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속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ICO 심사에 대한 사업도 좀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ICO 심사에 대한 파트는 저희 회사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세계 최초 코인 평가 인증 서비스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 ICO 관련 플랫폼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ICO 관련된 포털이라고 하자면은 일단 신규로 암호화폐 공개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치평가 분석 혹은 이 정보에 대한 커뮤니티 분석,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지금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업체라는 서비스를 동시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암호화폐에 적용시켜서 ICO 관련 코인으로 지금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CO 컨설팅 과정 중인 코인 심사 평가 등을 통해서 상장성 검증된 코인에 대해서는 P마크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자들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마크라는 부분이 사실 좀 자체적인 심사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심사 평가 기관들보다는 메리트는 없지만 일단 ICO 코인들 자체가 어떤 공적인 심사 평가 기관들이 일일이 다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설적인 업체들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라도 시장에서 인증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호조적인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오하이오주가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네, 일단 오하이오주에서 좀 미국 최초로 지금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납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되게 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오하이오 소재 기업들은 금주부터 지금 오하이오 크립토닷컴을 통해서 담배 판매세 그리고 원천 증세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납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일단 오하이오 주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서비스 업체 자체는. 근데 다만 일단 이 납부 자체를 오하이오에서 법적으로 승인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메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하이오 주 재무장관 측에서는 지금 국가가 암호화폐 채택하는데 오하이오주가 먼저 좀 깃발을 꽂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연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주관법으로 적용을 받으면은 일단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통합적인 형태에서는 굉장히 좀 호조적인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멘트가 좀 인상적인데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통화 형태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합법적인 통화로 연준에서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설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일단 주 재무장관 측에서라도 이런 통화적인 형태로 본다라는 인증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호조적인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들에도 이 해당 법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나머지 코인들도 역시나 호조세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델 재무장관 측에서는 1월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암호화폐 활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 한마디로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주 법안을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출된 주의원은 국회나 주지사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상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사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음 임기 대상자들이 다시 꺾을 수는 있습니다. 이 건을 추진하다가 이건 폐쇄시켜야겠다 하면서 꺾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거는 맞기 때문에 다음 임기자가 꺾을지 혹은 다시 그대로 추진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찰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하이오주가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주들의 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부터 다른 주들에서도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하자는 내용의 제한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주 2회들은 추종 승인을 계속해서 연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납세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는데 최종 투표에 따라서 개정안이 저지된 바 있었고요. 지난 2월 조지아주 역시 세금과 면허에 대한 암호화폐 지불수단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아직까지도 고려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법안 설정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미국에서 추진을 공격적으로 시행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통화 형태로 본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는데 사실 뭐 연방법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글로벌적인 메리트까지는 발전할 수는 없지만 일단 미국 내에서는 쇼크 수준으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합법적인 통화 형태로 간주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으로서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를 할 수 있죠. 일단 미국 주지사법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역시나 지금 미국 주에서도 벌써 추진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밀어서 일반 개개인 사업체들이 전부 다 이 겜스에 대한 체결에 있어서 조금 더 합법적으로 여기서 추진할 수 있겠구나. 혹은 지금 해당 주로 돌려서 결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공격적인 정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용이한 요건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코인들도 역시나 좀 공격적으로 통화에 대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인들일수록 조금 더 메리트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정 주에서 시행된 법안은 과거에도 폐지된 사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주들 법안까지 퍼져나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최근에 좀 하락장이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선물장에서도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안이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매수 플레이를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선물장에서는 올라오셨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 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조심을 하시고 특히 만약에 6천선까지 반등을 보일 경우에는 6천선에서는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해당 포인트에서는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들이 있으면 사실상 시세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슈에도 시세가 조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지금 갤럭시 디지털 쪽에서는 내년도에 대해서 좀 호조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단 올해 평가는 4분기까지는 지속적인 조정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일단 그 부분의 핵심 모멘텀을 차지하는 게 ETF 승인 건수들이 전부 다 내년으로 밀렸다는 데 있죠. 네. ETF 승인이 나야 일단 투자자산 운용사들에서도 ETF에 대해서 투자를 열어놓음으로써 주식자산 운용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자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져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커지려면은 투자자들 수가 늘어나야 되고 금액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를 하실 수가 없겠고요. 다만 내년도 1분기에 추가적으로 ETF에 대한 승인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SEC 측에서 CBOE 측에서 제시했던 지금 ETF 상품들에 대해서 승인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건들이 승인될 경우 그 뒤로 나스닥이나 NYSE 측의 ETF도 연달아서 승인 처리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때 승인 처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증시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호조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것은 맞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보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을 놓고 비교를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자체에서는 오히려 선물 숏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ETF에는 인버스 종목이라는 매도 전용 종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방향, 한마디로 정방향 투자보다는 오히려 매도 방향의 인버스 투자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공격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만큼 오히려 다른 코인들과 늘어놓고 볼 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요, 움직임이 크지 않고 보합세 이어간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고요.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